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현정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전데요. 즐거운 컴퍼니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임대사업자 물어보셨는데 임대사업자를 제가 11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 말소됐습니다. 강제 말소됐어요. 그리고 투자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투자도 하고 강의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강의들을 많이 했어요. 뭐 머니쇼에서도 하고 근데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이 사실은 이 책으로 시작을 한 거죠.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강의를 해요. 책도 많이 썼어요. 라고 얘기하면 엄청 막 능력이 출중한 사람으로 착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책이 나오는, 이 책에 보시면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경매를 시작했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3년 동안에 21채의 집을 낙찰받은 이야기를 그냥 진솔하게 풀어낸 책이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라는 책이 있고요. 이 책이 13년도에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21년도잖아요. 아직까지 서점에 살아있어요. 책이 그렇게 오래 살아있기 되게 힘들거든요. 지금 11만 권 넘게 팔린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 달에 인세가 들어오면 또 이제 얼마나 더 팔렸는지 알 수 있겠죠. 이 책이 잘 팔리는 이유 뭘까요? 그것도 정말 감사한 얘기인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제목이 너무 좋다. 제목이 나도 돈이 없는데 돈 없이 어떻게 경매를 하지? 그래서 일단 집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한 70% 먹었다라는 얘기들을 하시고요. 막상 읽어보니까 또 읽을만 하다. 쉽습니다. 엄청 쉬워요. 그래서 이제 저희 출판사에서는 이 책을 중국에서 에세이로 팔아보려고 한번 했었다고. 근데 안 먹혔대요. 경매책이라고 라고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부제가 3년 만에 39살 경매를 만나고 3년 만에 21채의 집주인이 되다. 그래서 39살 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40대 전후를 넘어가면서 안 늦었나? 아까 나 늦은 거 아니야? 안 늦었어요. 40살, 50살, 60살 안 늦었습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3년 만에 21채라 그러니까 다들 막 어마어마한 집인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자그마한 물건들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진 돈이 없어서 경매를 시작한 거 맞고요. 당시에 39살에 제가 셋째 늦둥이를 낳습니다. 애가 셋이에요. 근데 큰애랑 막내랑 소띠, 띠동갑이에요. 늦둥이를 낳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바짝 든 거죠. 이러다가 애들 다 못 가리켰구나. 큰애가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는데 교복값이 꽤 비쌌어요. 그때 30 얼마 했거든요. 이 교복값을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간 막내는 어떻게 키울까라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경매를 하게 됐어요. 경매라는 걸 전혀 몰랐고요. 그냥 아무거나 하자. 돈 되는 거. 내가 좀 급하니까. 돈이 별로 없는데 돈 되는 게 뭐가 있을까? 도둑들 빼고 다 해야겠다라고 막 하다가 이렇게 강의를 들었어요. 이런 간단한 강의를 듣고 경매라는 게 뭐 이런 거구나. 한번 해보자라고 공부를 시작을 했죠. 공부 시작하고 3주 만에 처음 입찰을 합니다. 미쳤죠. 입찰을 할 때 이게 위험한가 안 위험한가 물어봤어요. 강사님한테 이거 혹시 큰일 날 만한 거예요. 그렇진 않은데 썩 좋은 물건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네가 낙찰받을 만한 물건이 아니야라는 말을 차마 못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찰에 도전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패차를 했고요. 꼴찌했습니다. 한 20명 들어왔는데 꼴찌했고, 그렇게 2달 동안 4번의 입찰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2달 만에 첫 낙찰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이제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첫 낙찰을 받았는데 경매 알고 2달 만에 어느 정도 수준인지 혹시 이해되세요? 네. 잘 몰라요. 그래서 시세조사 잘못한 거예요. 낙찰 받아서 바로 팔려고 그랬거든요. 나 돈이 없어서 시작했으니까 입찰 보증금 마이너스 통장으로 했어요. 그리고 잔금 납부해야 되는데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나머지 대출 잔금도 어떻게 빌려서 하려고 했었고요. 낙찰 받고 바로 팔려고 그랬는데 이제 부동산에 가니까 제가 시세조사 잘못했대요. 그래서 바로 팔아도 남는 게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우리 남편한테 나 사고 쳤어. 이사 가자. 그래갖고 이사를 들어가게 돼요. 전세금 빼서 잔금 납부하고 대출을 가득 받으니까 3천만 원이 생기더라고요. 그제서야 알았어요. 어떤 물건이 팔린다는 거. 제가 원했던 물건은
애가 셋이 있고 애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래층에서 맨날 올라오고 또 좁은 빌라에 살았단 말이에요. 옆 창문 열면 옆집 창문 보이는. 그러니까 애들 막 아토피 올라오고 이런 데서 살고 있다가 막 반짝반짝한 이런 아파트를 보니까 눈이 확 뒤집혀서 그게 너무 갖고 싶어서 입찰에 도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살짝 올려서 낙찰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집에 이사를 들어갔고요. 사실 저는 그 집이 너무 고마워요. 다소 이제 높게 받았지만 높은 게 아니라 낮게 받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드머니 3천만 원이 생겼고 아 이제 팔리는 집이 뭔지 알았어. 저는 1층을 원했거든요. 애들 뛰어다녀도 아래층에서 올라오지 않는 거. 그거 별로 인기 없죠. 보통 기준층이 좋죠. 제 기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전 부동산 1도 몰랐으니까. 기준층에 25평 아파트 10년 이내가 팔리는 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그 물건 낙찰 받습니다. 2개의 물건을 동시에 받았는데 2달 만에 다 팔렸어요. 그리고 3천만 원 수익이 난 거예요. 제가 3천만 원 갖고 시작했잖아요. 대박, 이런 게 어딨어. 근데 제가 세금을 또 전혀 몰랐어요. 50% 냈어요. 당시에 단기 차액 내면 50%. 그래서 1,500만 원 세금으로 냅니다. 아니 이게 피 같은 돈 세금으로 내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까? 당시의 세금 체계는요. 그냥 2년 동안 보유하면 다주택자도 그냥 일반가세였어요. 2년 동안 보유해야겠다. 그러려면 2년을 참고 견뎌야 되고 그동안 물건이 계속 늘어나서 21개가 된 거죠. 지금은 많이 매도해서 한 10개, 10몇 개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3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3년 동안은 이제 물건을 다 하고 나니까 지금 이제 대출 안 된다고 막 그러시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대출이 안 되더라고요. 뭐 DSR, DTI 이런 것들 아시죠? 내 소득 대비 대출이 너무 많으면 대출이 안 나오는데요. 과거에도 있었어요. 근데 막혔어요. 더 이상 대출 돈을 짤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상가랑 토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하고 상가랑 토지 대출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 다음 이야기예요. 상가랑 토지를 한 이야기예요. 상가를 하는데 상가 물건을 하고 싶은데 제가 상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한 번도 상가에서 뭔가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전 장사도 해본 적이 없고 사무실을 가진 적도 없고 그래서 어떤 물건이 좋은 물건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무실을 얻었어요. 월세로. 사무실을 월세로 얻고 거기서 임차인으로 있어 봤어요. 그랬더니 딱 다 보이더라고요. 월세가 얼마나 아까운지. 내가 일을 하면 일하는 거에 내가 일을 하지 않던 월세는 그냥 나가야 되고 월세만큼 관리비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임차인이 와서 벌어먹을 수 있어야 내 상가가 가치가 있는 거죠. 임차인들이 어떤 업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상가의 가치도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상가를 보는 눈이 생겼어요. 낙찰 받고 지금 상가가 한 몇 년 됐는데 최근에 코로나 이후 월세가 밀리고 있어요. 착한 임대인 막 이런 말 나올 때마다 진짜 저 사람들은 착한 세무서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나?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임차인들도 힘들지만 임대인들도 많이 힘듭니다. 세금 그대로 나가거든요. 재산세 또 올랐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상가랑 토지에 대한 기초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고요. 토지 낙찰 받아서 얘를 분할을 해서 또 하나에 대한 집을 짓고 매도까지 또 했었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시행이라고도 하는데요. 단독주택 하나를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저는 그쪽으로 갈 생각이에요. 토지는 결국은 부동산에서 꼭 해야 되는 하이라이트거든요. 왜냐하면 주거용은 뭐 누구나 다 하는 거지만 토지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영역이고 그래서 이제 세금이나 이런 것들도 부동산에서 제일 세금이 높은 게 제 생각에는 주거용인 것 같아요. 그런 데서도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주거용으로 시작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얘기가 여기 들어있고요. 이제 많이 보고 계시는 부동산 경매 무작정 따라하기. 이 책에는 제가 앞에 싫지 못했던 얘기가 다 들어갔어요. 지면에 한계 없이. 원래 이제 책은 지면에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교과서 같은 내용이라 이제 경매 하시다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궁금하다. 그러면 뒤적뒤적 하면 웬만한 건 다 들어 있습니다. 교과서 같이 하시다가 명도, 멘트,
뭐 내용 증명에 뭐 서류 작성 이런 것들 다 들어있으니까 도움 받으셔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강의는 요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번째 책이 있는데요. 전보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있습니다. 자, 앞에 이제 제가 강의 시작 전에 이제 몇 분 멤버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했던 얘기들을 제가 여기다가 썼어요. 열심히 일하는데 돈은 안 모이고 해도 끝이 없고 도대체 이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게 직장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도 노동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조금 적게 일하고 많이 벌 수 있지? 4시간만 일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지? 그래서 이것저것 막 도전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찾은 게 4가지예요. 시간을 팔지 않고 돈 버는 방법.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자본소득이에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 금융, 뭐 부동산, 주식 이런 게 다 자본소득이고요. 자본소득이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본소득을 가지려면 2가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는 종잣돈. 자본소득은 돈이 없으면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종잣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돈을 모아서 종잣돈을 만들어서 자본소득을 일구시는 거죠. 2번째는 공부. 지금 우리 이제 여러분들처럼 공부 필수예요. 공부 안 하고 자본소득 거저 얻으려는 분들 있죠? 종잣돈을 날립니다. 많이 봐요. 제가요, 이거 땅이 있는데요. 보면은 땅이 소유자가 막 수백 명인 거예요. 기획부동산. 저는 속은 거죠. 아니면은 땅에 있는데요. 그래서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숲이 우거져서 갈 수가 없어요. 숲 한가운데 있는 땅을 뭐 사시는 분들도 있고, 공부 안 하고 여기 되게 좋은 호재가 있어요 라는 말에 귀가 홀깃해서 사시게 되면 그런 일을 당하게 되죠. 자본소득은 2가지 필수 요소, 종잣돈이 있으시고 공부하시니까 가지시면 됩니다. 내가 가진 돈의 한계에 대해서 하시면 되고요. 저작권료. 여기 이 많은 책들 다 저작권료가 있죠. 네. 저는 지금 4권의 책을 썼고 5번째 책을 쓰고 있거든요. 꽤 쏠쏠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책은 계속 널리 퍼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를 세상에 알리는데 도움을 주고 있죠. 근데 저작권료가 책 말고도 여러 가지가 되게 많더라고요. 최근에는 뭐 이모티콘도 많이 판매하시고 가능한 요 모든 것들을 다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 저희 둘째가 23살이거든요. 이 둘째가 돈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최근에 낙찰도 받았고 관심이 많다 보니까 스마트 스토어를 해야겠대요. 그래서 심사인당 영상을 보고 요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망했어요, 결국은. 근데 저는 칭찬해줬어요. 아우, 잘 망했다. 그래도 다음번에 또 해보라고. 일단 이런 작은 자기 사업을 처음부터 성공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성공을 작게라도 하나라도 2개라도 이렇게 갖게 되면은 시간 부자가 되는 밑거름이 됩니다. 몸값을 높이는 거죠. 브랜딩도 하고, 뭐 홍보도 하고, 요새 그 김미경 TV 아까 대학? 예, 거기서도 대부분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시간 부자가 되는 방법, 이 4가지 중에 저는 4가지를 다 하고 있는데 적어도 한 2가지 정도는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제 이 중에서 한 2-3가지는 아마 다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자본소득, 그 중에서 부동산 안에서도 경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경매는 돈 공부예요. 돈을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부동산을 공부를 하는데, 부동산 공부하는 게 이제 부동산 학해서 학문으로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공부를 할 수도 있는데, 얘는 그거와 다른 방식으로 부동산을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경매를 알게 되면 제일 좋은 게 물건의 가치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가치를 판단 못하면 입찰을 못해요. 가격 결정권을 내가 갖고 있죠. 내가 가격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그냥 일반 매매를 하시더라도 경매 공부를 하면 아주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 물건은 적어도 이 정도 가치가 있어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눈을 키우게 되니까요. 자, 아마 이제 경매를 하고 싶은 이유들이 이 중에 하나가 아니실까. 뭐 어떤 이유세요? 돈 벌고 싶어요. 월세 받고 싶어요. 최근에는 지금 안 하면 안 될까 봐요가 굉장히 많아요.
나만 몰랐어요. 지금 안 하면 안 될까봐. 예. 이게 벼랑 끝에 몰리고 있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저 맨날 돌았다 그러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정말 이게 도는 것도 있고요. 이게 사이클이 완전히 도는 것도 있고요. 부동산 사이클이 계속 들쑥날쑥 하는데 지금은 너무 천장을 찍고 올라가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를 만큼 돌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지역별로 막 다 돌고 있어요. 하다못해 빌라도 이렇게 오르고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경매를 좀 아시는 분들보다는 완전 초보자분들한테 강의를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난 좀 낙찰 좀 2개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 이게 기본이다라고선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왕초보를 위한 경매의 기초를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물건들 제가 드릴게요. 뭐 가지시겠어요? 갖고 싶은 물건. 자, 경매합니다. 어떤 물건 하시겠어요? 선착순. 네. 자, 여기 노란색 건물 가지실 분. 네. 노란색 건물. 선생님 가지시겠어요? 네. 자, 여기 파란색 건물. 아무도 안 가지세요. 여기 제일 갖고 싶은 물건 뭐예요? 초록색? 아, 산이요? 산 좋습니다. 요거 큰 건물이요. 고택? 네, 고택. 자, 요런 것들 건물들이죠. 건물의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위에는 주택일 수도 있고요. 아래는 상가일 수도 있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를 무슨 뭐, 이렇게 뭐죠? 객실로 쓸 수도 있겠죠. 저 앞에 있는 조그만 창고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상가용이거나 뭐 이런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배 있죠. 예, 배도 경매에 나오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경매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월호가 과거에 이제 사건이 있었잖아요. 세월호에 쌍둥이 배가 있었어요. 오함 하나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낙찰이 됐고요. 헐값에 팔렸어요. 부품으로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즐거운 경매, 제가 즐거운 경매를 카페 운영하고 있는데 카페 멤버 중에 한 분이 배 낙찰 받으셨어요. 남편이 이 고깃배 있잖아요. 남편이 낚시를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배를 낙찰을 받고 섬에 있는 농가를 하나 낙찰을 받으셨어요. 그 어촌에 섬에 있는 그런 물건들은요. 일반 육지 사람들한테 잘 매매를 안 한다네요. 그래서 경매에 나와서 그 물건을 낙찰을 받아서 이사를 들어가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경매를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우리는 이런 건물을 원하시죠. 주거용 물건 혹은 상업용 물건. 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건 주거용 물건에 이제 관심이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월세를 원하신다면은 상가, 공장, 창고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는 뭐 하이라이트예요. 저는 저 건너편에 섬을 갖고 싶습니다. 야, 이 모든 것들이 다 경매에 나온다. 경매에 하루에 만여 개의 물건이 떠 있어요. 만여 개. 많을 때는 15,000개의 물건이 떠 있고요. 지금은 경매 물건이 진짜 없어요. 8월 달에 2주 동안 법원이 열리지 않았고 또 추석 연휴가 있었잖아요. 추석 연휴가 거의 열흘 가까이 됐어요. 법원이 쉰 게. 그러니까 경매 물건이 진짜 많이 없어갖고 한 8,000여 개밖에 안 떠 있습니다. 하반기에 더 물건이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경매가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보면은 머리가 아파요. 우린 이런 거 안 할게요. 네, 이거는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올려놓는 거고요. 이거는 보지 마세요. 머리 아프니까. 우리는 이거 즐거운 경매 6단계로 볼 겁니다. 법원에서 올려놓은 그 내용들은 자기네들이 하는 프로세스. 우리는 이 프로세스를 하면 돼요. 내가 어떤 물건 할 건가부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하고 싶은 물건이 정확하게 있으면 그 만여 개의 물건들 중에서 고를 수가 있어요. 그 만여 개의 물건들을 그걸 어떻게 하나하나 다 보겠어요. 법원 경매는요. 무료로 법원 경매 치면은 사이트가 무료로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고 권리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등기부등본이라는 걸 봐야 된단 말이죠. 그 등기부등본을 또 일일이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 가서 또 결제하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유료 사이트를 이용을 하는데요. 유료 사이트 스피드 옥션, 뭐 지지 옥션 이런 것들 유료 사이트예요. 얘가 좀 비용을 내요. 그 대신에 등기부등본을 다 올려주죠. 그거를 조금 저렴하게 한번 이용해 보시라고 책에 쿠폰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물건 검색을 할 때 처음에 책 뒤에 있는 쿠폰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서 아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책 보면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목적에 맞는 물건을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물건 살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물건? 자, 제가 이게 어떤 물건 할까요? 어떤 물건 하시고 싶으세요? 네. 살고 싶고 아, 내 집 마련이 목적이시군요. 목적이 명확하신 거예요. 목적이 명확하십니다. 어떤 물건 하고 싶으세요? 수익형. 아, 명확하세요. 이게 대단하다. 많은 분들이 그냥 돈 되는 물건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목적이 명확하시면 물건을 고르시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돈 되는 물건이 되게 애매한 표현이거든요. 돈이 언제 되냐고요. 언제. 아, 매달 돈이 되는 물건도 있고 2년 후에 돈이 되는 물건도 있고 4년 후에 돈이 되는 물건도 있고 10년 동안 놔두는 물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내가 가진 돈의 한계 내에서 당장 내일 돈 되는 물건만 고르면 그런 물건은 없죠.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나왔어요.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은 아직 내 집이 없으시다면 내 집 마련은 필수. 내 집 없으면 요새 진짜 힘들어요. 와, 진짜 그 한동안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한 2년 전부터 전세가 상승이 아주 치명적인 상태입니다. 집이 없으신 분들은 난민 수준으로 계속 밀려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저같이 가족이 많은 사람, 저는 애가 셋이잖아요. 우리 5가족인데 저는 호적 초본 혹시 띄워보셨어요? 대출 받을 때 호적 초본 때거든요. 호적 초본이 4장이에요. 마지막 이사한 게 13년 전인데. 그러니까 거의 1년, 태어나서부터 거의 1년마다 한 번씩 이사를 했다는 거죠. 그만큼 집이 없는 서름은 말도 못해요. 근데 지금은 그 한계가 거의 막 넘어섰죠. 그래서 내 집이 없으시다면 아, 나는 돈을 모아서 저 집 살 거예요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만큼 돈 못 모아요. 저 집은 더 비싸질 거예요. 내가 가진 한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집을 사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또 열심히 해서 또 다음 집으로 넘어가는 거지 내가 갖고 싶은 저 집은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내 집 마련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시세 차익. 시세 차익이 요새 또 아주 쏠쏠한 타이밍이죠. 왜냐하면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최근에 물건이 없어요. 경매 물건만 없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가도 매물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이게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어. 아, 팔고 나면 오르는구나. 절대 팔지 말아야지. 차라리 전세를 주고 내가 전세로 갈지언정 절대 팔면 안 돼. 이거 팔면 다시는 집 못 사. 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어. 그래서 집을 내놓질 않아요. 매물 자체가 없고요. 공급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는 더 오르고요.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수익형은요. 이렇게 오르는 시장에서 요새 같은 때는 싸게 낙찰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요새 같은 때는 시세의 낙찰을 받아서 몇 달만 있으면 또 오르니까 그 시세에 팔아도 남더라고요. 시세 차익이 내기 제일 좋은 시장인데 여기서 항상 이제 걱정이 있죠. 이 부동산 버블이 언제 꺼질까? 혹시 내가 받았을 때 버블이 딱 꺼지는 거 아닌가? 그거 항상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는요. 앞에 내 집 마련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지만 시세 차익이나 월세 수익은 사업가 마인드로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물건에 투자를 해서 내는 이익과 리스크를 미리 계산을 하고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셔야지. 너무 막 턱끝까지 차게 하면 최근에 뭐 저한테 막 DM도 막 와요. 제가 뭐 100채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뭐 제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오세요. 그런데 100채 사기를 친 사람에 대해서도 제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사람은 돈 벌려고 했겠지 사기를 치려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너무 턱끝까지 하다 보니까 남들한테 그렇게 큰 피해를 주고 사기꾼으로 전락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너무 막 나의 깜냥을 넘었으면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세 번째가 있어요. 월세 수익. 월세 수익은 장기적으로 조금씩 늘려가면 더 이상 일을 안 하시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수익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와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사실 일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 해요. 임차인들이 들고 날고 할 때 이제 뭐 해줘야 되죠. 그리고 어디가 고장 났다 그러면 사람 불러서 뭐 해줘야 되죠. 세금 또 내야 되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직장 생활보다는 좀 녹록하더라. 그래서 시세 차익이나 임대 수익이나 이런 물건은 이제 할 수도 있다. 투자자의 마인드로. 내가 이 셋 중에서 하나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물건을 고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권리 분석이라는 거를 합니다. 자, 권리 분석은 다들 막 권리 분석 때문에 경매를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권리 분석이 어렵다, 권리 분석 공부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권리 분석이 말 단어가 좀 어렵죠. 권리를 분석한다, 무슨 권리인지도 모르겠고 용어가 어려워요. 여기에 나오는 용어가 무슨 뭐 말소기 준 권리, 뭐 가처분 막 이런 말들이 들어가서 낯선 용어가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경매 강의를 하거든요. 5주짜리 강의인데 그 중에서 권리 분석은 딱 하루에 다 끝나요. 하루 만에 2시간 반 만에 다 끝날 수 있는 게 권리 분석이에요. 왜 권리 분석이 어렵다고 하냐면 구석구석 모든 것들을 다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물건들은 100개의 물건이 있으면 한 8, 90개는 그렇게 어려운 권리 분석이 들어가지 않는 물건들이에요. 나머지 한 10개만 무슨 유치권이니 법정지상권이니 선순위 임차인이니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나머지 90%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쉬운 경매 하시라 그래요. 괜히 어려운 경매 힘들게 하지 마시고 쉬운 경매 90개 중에서 골라도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쉬운 경매라고 수익률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그 어려운 경매 하시다가 7년 소송하신 분을 뵀어요. 7년 동안 소송을 한다는 건 내 소유물인데 내 소유권 행사를 7년 동안 못했다는 거예요. 7년 동안 자기가 이자를 냈다는 거고 만신창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굳이 그럴 위험이 있는 걸 뭘 하냐. 근데 뭐 나는 도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도전 정신이 강하신 분들, 단판 막 이런 거, 소송 막 이런 거 좋아해요. 막 이런 분들이라면 추천드리는데 그렇지 않다면 굳이 어려운 경매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권리 분석은 위험을 판단하는 거예요. 어디에 폭탄이 있나, 이 폭탄이 나한테 위험한가 안 위험한가, 요 판단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등기부 등본을 보고 권리 분석을 하는데요. 아까 등기부 등본 때문에 우리가 유료 사이트를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유료 사이트에 있는 등기부 등본을 봐야 우리가 말소기 준 권리 이런 거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의 핵심은 낙찰받고 나면 그 집에 딸려있는 빚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를 할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이 집이 1억짜리예요. 집이 1억짜리예요. 빚이 10억이 있어요. 대출, 집을 담보로 한 대출 말고 뭐 다른 뭐 신용 관련된 거나 뭐 세금 관련된 거나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집이 1억짜리인데 빚이 10억짜리예요. 그럼 이 집은 절대 팔 수가 없습니다. 못 팔아요. 사는 사람이 빚을 그대로 갖고 오는 거거든요. 집주인이 빚을 갚을 수도 없고. 그런데 경매를 통하게 되면 이 모든 빚이 사라져요. 그래서 경매를 통하게 나서 우리가 낙찰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1억에 낙찰을 받아요. 빚이 10억이 다 사라져. 이 집에 등기부 등본 밑에 딸려있던 것들. 그럼 저는 다시 얘를 그대로 다시 1억에 남한테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 등본이 깨끗해지는 그런 효과를 가지는 게 경매고요. 저는 이제 우리가 돈맥 경화를 없애주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요. 꽉 막힌 돈의 흐름을 빵 뚫어주는 거죠. 그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권리 분석이에요. 등기부 등본을 보고 하죠. 매각물건 명세서라는 서류도 있어요. 이제 용어가 나오니까 머리가 막 복잡해지기. 매각물건 용어가 법률 용어
딱 한 10개 정도만 알면 되거든요. 많이 필요도 없어요. 매각물권 명세서 법원에서 알려주는 서류예요. 여기에 이런 임차인이 있어. 이 사람은 전입을 며칠 날 했고 확정일자 언제 했고 배당요구 언제 했어 라는 내용들이 여기에 써 있습니다. 임차인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뭐 혹시라도 있을 위험이 있으면 다 여기에 써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써주는 아주 중요한 서류고요. 법원에서 써주는 이 중요한 서류에 혹시 오류가 있어서 낙찰자한테 피해가 갔다. 그럼 불허가를 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기본적으로 꼭 두 가지 서류를 보시는 거고요. 임차인에 대한 사항들 매각물권 명세서에 되어 있다. 우리는 임차인이 되게 좀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낙찰자는. 왜냐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요. 임차인은 굉장히 많이 보호를 해줘요. 낙찰을 받고 나서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아갈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으면 낙찰자가 그거를 줘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임차인을 신경 써서 임차인이 배당 잘 받아가는지, 임차인의 권리에 문제가 없는지 항상 신경 써서 봅니다. 그래서 매각물권 명세서에 그 임차인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자, 이제 말소기준 권리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딱 요거 3단만 하면 돼요. 말소기준 권리. 자, 권리분석의 3단. 첫 번째, 말소기준 권리. 집주인만 살면 요것만 확인하면 끝입니다. 아까 다 말소된다 그랬죠? 사라진다고, 모든 빚이. 그래서 경매에서 말소는 좋은 말, 인수는 나쁜 말. 말소, 없어지면 좋은 거예요. 빚이 다 사라져. 그 기준이 있어요. 말소가 되는 기준 권리, 그 밑으로 다 사라진다. 집주인만 살면 그것만 확인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확인할 게 없습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그리고 두 번째,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인이 있는 집은 임차인의 권리를 확인을 해요. 임차인의 권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대항력이라는 게 되게 센 힘이에요. 임차인이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대항력. 대항력은 낙찰자한테 대항하는 거예요. 나 못 나가. 버팅길 수 있는 힘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입찰하기 전부터 이 사람 대항력 있네 없네 다 알고 들어갑니다. 중간에 바뀌지 않아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왜 이사 가면 전입하라 그러잖아요. 전입 안 하면 대항력이 없거든요. 전입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가 없는가. 또 하나는 배당을 어떻게 받는가, 배당을 받는가 못 받는가, 배당에 관련된 거예요. 임차인은 보증금을 집주인한테 맡겼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돈을 못 받게 됐죠. 지금 경매로 날려버렸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낙찰을 받고 잔금 납부를 딱 하잖아요. 그럼 그 잔금으로 자신의 보증금을 받습니다. 근데 권리가 있는 사람만. 권리가 없는 사람도 많아요. 바보같이 확정일자를 왜 안 받은 거야. 이런 사람들 있죠. 깜빡했어요. 너무 일에 바빠서. 진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전입이 늦어. 확정일자보다. 왜 그랬을까요? 청약하느라고 잠깐 주소 뺐다가 넣었는데 그 사이에 다른 뭐가 들어간 거죠. 압류가. 그러면 순서가 뒤로 쫙 밀려버리죠.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임차인의 권리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배당을 다 받아가면 우리 낙찰자는 좋죠. 다 받아가면. 근데 못 받아가면 혹시라도 내가 더 내줘야 되는지 안 내줘야 되는지 판단을 합니다. 마지막. 자, 선순위 임차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순위 임차인들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이거든요. 낙찰자한테 내가 돈을 법원에서 배당 못 받았으니까 당신이 주쇼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 법적으로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배당을 다 받아갈 줄 알았는데 새치기 권리가 들어가서 먼저 배당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세금. 세금은 아주 셉니다. 세금 중에서도 당해세라고 해서 그 물건에 대한 세금이 있어요. 그 물건에 대한 세금 대부분 이제 보유세예요. 재산세, 종부세. 과거에는 이게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앞으로 문제가 될 거예요. 재산세도 참 너무 많이 올랐고요. 종부세, 무섭습니다. 종부세. 어떻게 될지. 앞으로 나올 종부세가 얼마나 치명적일지 참 걱정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우리 임차인들의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가 줘야 돼요? 낙찰자가 줘야 돼요.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이라는 사람들, 권리가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만 배당 순위까지 확인을 해요. 3단계예요. 일단은 집주인이 있을 때는 말소 기준 권리까지, 임차인이 있으면은 임차인의 권리까지,
임차인 중에서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세 번째 배당 순위까지 확인해요. 이게 전부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게 쉽잖아요. 그죠? 안 쉬워요? 자,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제발 전문 용어 좀 쓰지 마. 근데 그럼 난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전문 용어를 쓰지 않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최소한으로 쓰면서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문 용어가 들어가면 막 헷갈리죠. 10개 정도밖에 안 썼어요, 제가. 자, 그래서 이 말소기준 권리 이 권리 분석들을 먼저 확인을 하고 이 물건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물건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들어가요. 입찰을 할 때. 저번부터 내가 결정해요. 아, 이 물건에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구나. 근데 배당 다 받는구나. 그러니까 들어가야지. 이 물건에는 이 물건에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있구나. 배당을 한 2천만 원 못 받는구나. 그거 감안하고 들어가요. 전 다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임차인들은 잘 모를 수 있어도 우리 입찰자들은 다 계산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권리 분석을 했더니 이 물건 정도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면 현장에 가게 되죠. 현장을 그냥 그냥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고 뭐 집 상태를 보고 이러는 게 현장 답사가 아니에요. 입찰가를 찾아내는 게 현장 답사입니다. 얼마를 써야 될지. 우리가 경매는 내가 이 물건의 가치를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입찰가를 쓰려면 이 물건의 가치가 얼마인지 알아야 쓰죠. 그죠? 그러려면 조사를 미리 다 하셔야 돼요. 사실 가격은 온라인상에 다 나와 있어요. 네이버에 딱 치면은 최근에 실거래가 다 뜨죠. 그리고 뭐 KB가도 뜨죠. 호가라고 해서 중개사님이 올려놓은 가격들 있잖아요. 얘 얼마에 팔게요 하고 호가도 뜨죠. 다 뜨고 또 이 물건에는 처음부터 감정가라는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그죠? 감정가 누가 정할게요? 감정가는 감정평가사. 공인된 감정평가 회사에 소속된 감정평가사가 이걸 가격을 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많은 가격 중에서 뭐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죠? 입찰을 할 때? 내 이 물건 입찰을 하려면 어제 팔린 가격. 어제 팔린 가격을 기준으로 얘보다 내가 5천만 원 싸게 낙찰 받아야겠다. 자, 감정가가요 2억인데 최근에 거래가가 3억이에요. 지금 진짜로 그래요. 왜 그러냐면 감정은 한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했거든요. 어떤 물건은 1년 전에 한 물건들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경매 진행이 지체가 돼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감정을 했단 말이에요. 돌아서면 가격이 오르니까 지금 시세는 3억이야. 감정가는 2억인데 그러면은 내가 시세보다 5천만 원 싸게 낙찰받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얼마에 입찰을 해야 되죠? 2억 5천에 해야 되죠. 그러면 내가 시세가 얼마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가격이 어떤지. 그래서 현장 조사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권리 분석은 되게 쉬워요. 근데 이 가치 평가는 항상 어려워요. 그리고 시장도 봐야 되잖아요. 나 5천만 원 싸게 낙찰받으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3억이라고 있는 그 가격이 이미 과거 가격이라서 시장에 매물이 없어요. 아마 다음에 매물이 나오자마자 4억으로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럼 난 3억이라도 낙찰 받아야 되겠죠. 야,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공부가 많이 필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가치 평가하는 거는 좀 많이 발품도 파시고 손품도 파시고 하셔야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일단 내가 사는 동네부터 한번 해보세요. 내가 사는 동네, 우리 집. 요새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거래 속도는 어떤지, 거래 속도가 나와요. 한 달에 몇 개가 팔리는지. 과거에는 이 단지 내에서 뭐 한 달에 한 5개가 팔렸다면 지금은 20개가 팔린다. 거래 속도 장난 아니네? 그렇게 계속 추이를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호가는 어떤지, 부동산에서 이제 가격 올려놓잖아요. 이거 호가라 그러는데 호가를 전적으로 믿으실 수가 없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최근에 물건을 빌라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빌라를 하고 있어요. 이
유튜브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이제 둘째가 돈에 관심이 많다 그랬잖아요. 네, 얘가 사업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아까 스마트 스토어도 하다가 이제 망했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차를 사고 싶대요, 한 번은.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이제 열심히 해서 엄마 나 돈을 모았는데 차를 좀 사고 싶어. 그래라. 그래서 중고차를 사러 갔어요. 그래서 차를 얼마짜리였더라? 그래서 뭐 얼마 안 되는 500만 원짜리를 할부로 해서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는 걸 사고 돌아오는 길에 애가 이제 묻는 거예요. 근데 엄마 왜 나 안 말려? 그래서 이제 차를 샀으니까 집을 사자라고 했어요. 나 돈이 없는데 1,000만 원만 모아. 일단 1,000만 원을 모으면 엄마가 낙찰 받는 거 도와줄게. 엄마 돈은 안 준다. 돈 안 주거든요. 저희 집은 20살 이후부터 용돈이 없습니다. 알아서 자급자족 해야 돼요. 제가 주는 돈은 학식비, 학교 다닐 때 가는 학식비, 스파게티도 못 사 먹는데요. 그리고 차비, 딱 두 가지만 주고 지가 입고 뭐 먹고 꾸미고 데이트하는 돈은 다 알아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아르바이트를 계속 했는데 결국은 코로나 시대에 학교를 이제 때려치고 아르바이트 전선으로 나서서 열심히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00만 원을 벌었대요. 그래서 이거 갖고 좀 하자고.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전에 6월 달에 4천만 원짜리 빌라를 낙찰을 받았어요. 저렴하죠. 4천만 원짜리 그걸 썩빌이라 그래요, 저희는. 네, 썩은 빌라. 썩빌이라는 걸 낙찰을 받았어요. 정말 썩은 빌라인데요. 저는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싸서. 네. 그리고 그것도 경쟁률이 다그마치 8명이나 붙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집에 대출을 받았어요. 3,200만 원. 80%, 낙찰가의 80%를 받고 이 아이의 돈으로 이제 아이의 돈으로 보증금하고 잔금하고 했어요. 명도 이런 건 제가 도와줬죠. 그리고 인테리어를 해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 얘를 전세 7천에 놓자. 이게 우리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인테리어를 하는데 인테리어 할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엄마가 대여를 해주마. 그래서 인테리어는 아이가 이제 계속 그 집에 있으면서 청소도 하고 인부 한 몫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부 한 명이 15만 원이란 말이에요. 청소하는 청소도 하고 막 바닥도 붙이고 막 지가 열심히 지집이라고 아마 지금까지 제 물건에 걔가 그렇게 해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자기 집이라고 막 너무 열심히 막 페인트 칠도 하고 손수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전세가 나갔는데 9천에 나갔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물건도 하나 했어요. 그건 이제 아이가 한 게 아니라 제가 한 건데 걔도 9,800에 낙찰을 받았죠. 수리를 다 해서 내놨죠. 1억 2천에 전세를 냈어요. 얘는 1억 7천에 매도를 할 계획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돈 없어서 못한다고 얘기 많이 하시길래 야, 네가 좀 본보기 좀 보여봐라 라고 얘가 하고 싶어 하니까 그 하는 과정을 계속 제가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처음에 너무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 가능할까? 안 가능해도 망하진 않아. 걱정하지 마. 안 가능해도 이거 못해도 한 7천만 원은 나갈 테니까 뭐 팔아도 넌 네 손해 볼 거 하나도 없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하면서 반 걱정 막 하면서 했는데 그동안에 또 시장이 또 계속 오른 거죠. 몇 달 안 됐는데도 지금 뉴스에서 계속 보시죠. 빌라 지하도 1억 미만의 전세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만큼 전세값이 미치도록 오르고 있고요. 앞으로 올 하반기 더 없을 것 같아요. 내년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버블 얘기를 하는데 일단 실수요자들이 들어갈 집이 없는 건 너무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자기 돈도 없어요. 너무 놀란 게 1억 원짜리 제가 원래 이제 그 4천만 원짜리 빌라를 처음에 1억 원에 내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추석이 가까우니까 안 되겠어서 1,000만 원 내려서 9천만 원에 나간 건데 1억 원짜리 집을 보러 오는데 오시는 분이 1,000만 원이 없이 오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정부 대출 받아서 전세 들어오니까. 그러면은 계약금을 걸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들 다른 경쟁자들한테 밀리죠. 계약금 먼저 거는 사람이 그 물건 딱 찜할 테니까. 그만큼
그 청년들의 주거 상태가 너무너무 어렵고 열악하다. 그래서 이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걸 또 얘기를 드려요. 내가 또 여기까지 왜 얘기를 했지? 자, 네, 그 현장 답사 얘기를 하다가 말씀드렸어요. 물건의 가치 판단을 해야 된다. 네, 네. 물건의 가치 판단이 중요하다. 그래서 4천만 원짜리 빌라를 낙찰을 받을 때 저는 최소 7천 원 전세가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계속 해다 보니까 알 수 있겠지만 인근의 공인중개사분들이 다 말도 안 된다 그랬었어요. 근데 실수요자들이 그걸 원하죠. 깨끗하게 수리된 넓은 집. 비록 반지하지만 수리되니까 깨끗해서 들어갔고요. 자,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실 때는 어떻게 조사를 하시냐. 먼저 유료 사이트, 쿠폰에 달려있는 사이트는 스피드 옥션이 달려있어요. 스피드 옥션에서 보시면 최근에 그 물건 내역 맨 밑에 보시면 최근에 거래된 10개 내역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지역에서 최근에 거래된 실거래가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첫눈에 한 번에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준으로 먼저 이제 보는 감정가도 있고요. 감정가랑 또 실거래가랑 호가랑 비교를 하죠. 호가는 네이버 들어가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되는 지역들 있잖아요. 오산이니 의왕이니 GTX에 연관된 그런 호재가 있는 지역들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뉴스를 보시는데 뉴스에서 홍보랑 뉴스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특히 무슨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뉴스 같은 홍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덜컥 그냥 분양하는 오피스텔, 여기 대박이다. 그래서 그냥 막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밑에 이제 정확한 그 오피스텔 이름이 나왔다. 그러면은 거기서 하는 언론 홍보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홍보와 뉴스를 잘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가시죠. 물건 보러 가요. 주변 환경 둘러보시고 또 외관, 집의 그러니까 현장 답사를 가서 집 안을 보지 않아요. 네, 배를 누르지 않습니다. 현장 답사는 이 물건의 가치를 판단하러 가는 거고 입찰가를 선정하러 가는 거지 내부를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내부는 볼 필요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아파트 다 똑같죠. 뭐가 어떻게 다르겠어요. 그리고 썩은 빌라 이런 거는 더 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완전 썩었을 거예요. 다 고쳐야 돼요. 다 고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뭐 내부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꼭 판단 한 가지만 보셔야 되는 건 누수. 혹시라도 줄줄줄줄줄 물이 새는지는 않는지 그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내부를 안 봅니다. 배를 누르지 않고요. 점유자를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내부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외관으로 판단을 하는데 특히 샤시 상태를 보면 내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샤시가 모든 인테리어 중에 제일 비싸요. 샤시를 했다는 건 안에는 웬만큼 다 했다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고려하고 막 심사숙고해서 샤시를 하거든요. 이걸 할까 말까 마지막까지 고려하는 게 샤시. 네, 샤시 상태를 보면 어느 정도 내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관도 좀 수리하면은 현관에 웬만하면은 디지털 도어락도 좀 좋은 거 신형으로 바꾸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거 보고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 중에서 진짜 괜찮은 건 수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게 괜찮은 거예요. 수리가 다 되어 있는 건 어차피 싸게 낙찰 못 받을 거예요. 그래서 낡고 더러운 거 위주로 봅니다. 남들 다 싫어하는 거. 그게 좋은 겁니다. 걔를 예쁘게 목욕시키고 입히면 옆집 애보다 더 예뻐질 수 있어요. 그 주민센터는 지금은 생략을 많이 해요.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이라는 걸 해요. 이 집에 살고 있는 전입세대가 누구인지 확인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매각물건 명세서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뭐 안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집에 살고 있는 점유자가 누군지 꼭 확인해야 되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만 확인하시면 돼요. 주민센터 가서 전입세대 열람을 확인하기도 한다. 관리사무소는 반드시 가는 곳인데요. 관리사무소에 왜 가죠? 미납관리비 확인하러. 네. 미납관리비 중에서 공용관리비는 낙찰자 인수거든요.
관리비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전용 관리비, 공용 관리비. 전용 관리비는 이 집주인이 사는 그 집 안에 거기 때문에 집주인한테 따라가는 거고요. 그건 안 내도 돼요. 우리가 인수 안 해도 되는데, 공용 관리비는 밖에 이제 공용 공간에 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공용 관리비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요. 근데 관리사무소에서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관리사무소를 꼭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무슨 물건에 특별한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점유자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면 이분이 알아요. 관리소장님이. 점유자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게 어떤 건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네. 경매 나온 집들은 다 사연이, 스토리가 있는 집이에요. 어젠가 그젠가 어느 분이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무 이야기가 재밌는데 그거로 소설을 쓰는 게 어떻겠냐고. 그 정도로 각양각색의 일들을 겪은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어요. 오죽하면 경매를 겪었겠어요? 뭐 일반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뭐 어떤 분은 알코올 중독자, 네. 소주병을 집 앞에 이렇게 쌓아놓고 사시더라고요. 탑을 쌓아놨어. 또 어떤 분은 병원에, 정신병원에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아무리 무슨 말도 먹히지 않는데요. 어떤 집은 4년 동안 비어있던 집, 어떤 집은 고독사로 돌아가시고 유족들이 유품을 거두지 않은 상태로 남겨져 있는 집, 별의별 집들이 다 있어요. 자, 우리가 그 내용을 어떻게 알아요? 서류에 안 나와요. 그게 전혀 안 나옵니다. 관리실에서 알아요. 그래서 관리실에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뭐 특이한 점 있어요? 그러면은 네? 그러면 아니에요.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면 좋은 거. 근데 정말 특이한 점이 있으면 먼저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거기 사실은 뭐 이렇게. 네. 뭐 물론 그분의 기분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낫겠죠. 근데 돌아가신 분 유품까지 정리하면서 경매하고 싶진 않거든요. 전 그런 거 다 피합니다.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한 상황은 웬만하면 피하면서 해요. 즐거운 경매잖아요. 즐겁게 하려면 그냥 일반 물건 해도 충분하다. 공인중개사, 이 부동산 사장님이시죠. 부동산 사장님을 반드시 만나셔야 되는데, 네, 요새 이제 부동산 사장님들이 엄청 헷갈리고 계세요. 너무 집값이 많이 올라서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오른 적이 없는데 이제 그만 오를 거야 라고 하는데 다음번에 또 신고가 찍고 지금 그래서 가격을 여쭤보면 부동산 사장님도 참 대답하기 참 어려운 시장이긴 한데요. 그래도 항상 가장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가장 현장에 가장 마지막 가격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항상 물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물어봐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지 물어봐요. 시세 차익 내고 싶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거 2억 낙찰받아서 2억 5천원 낙찰받아서 3억에 팔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장님 제가 이거 낙찰받아서 3억에 매도하려고 하는데 사장님 팔아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되게 귀찮아해요. 또 경매하는 사람들 왔어. 이런단 말이죠. 우리는 손님이에요, 사실. 저희가 부동산 거래를 하잖아요. 뭐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우리가 직접 하기가 곤란하거든요. 항상 중개사를 끼고 합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LH 전세가 많이 들어오는데 LH 전세는 중개사를 반드시 거쳐서 거래하게끔 돼 있어요. 직접 거래를 못 하게 돼 있단 말이죠. 중개사 끼고 해요. 그러면 누군가한테 맡겨야 되잖아요. 그 누군가 현장 답사 때 미리 만나두면은 훨씬 편하고 좋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분한테 이분이 우리가 손님이라는 걸 좀 약간 어필해 주시면 좀 푸대접을 좀 덜 받지 않을까. 저는 처음에 옛날에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냥 물건 사러 온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그래서 시세 조사 잘못한 거예요. 제가 낙찰을 받고 갔더니 물건 사러 오신 줄 알았지 라고 하더라고요. 경매 때문에 왔다고 얘기를 하시지 그랬어요. 그때 크게 깨달았어요. 내가 질문을 잘못했구나. 이 중개사님이 부르는 가격이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과 물건을 팔러 오는 사람하고 부르는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거래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아유 사모님 지금 여기 물건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2억 5천 지금 제일 좋은 물건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겠지. 사실은 2억 3천짜리가 옆집에 있어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팔러 오는 사람한테는 사모님 요새 손님 별로 없어서 진짜 좀 수리 좀 하셔야 돼요 라고 거래를 이끌어내려고 애를 쓰는 게 중개사님이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 그 살려고 물어보는 그 시세가 잘못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그냥 까놓고 사실 제가 경매물건 때문에 왔는데 사장님 제가 3억에 매도하려고 하는데 사장님 팔아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잠재 고객이고요. 그리고 실제 경매하는 사람들이 일반 매물도 많이 하세요. 갔다가 더 싼 거, 최근 낙찰가보다 더 싼 매물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당장 이혼하는 집들. 아이 가격 필요 없어. 제일 당장 팔아주세요 하는 집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싸게 사야지. 그런 물건이 있으면 놓치지 않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거 누가 해요?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경매 물건 최근 낙찰가를 알고 있잖아요. 최근 낙찰가랑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거 왜 이렇게 싸요? 방금 이혼했어요. 괜찮아. 상관없어. 그렇게 금매로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개사님하고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 보면 좋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부동산 시작하시는 분이 제가 그랬거든요. 부동산 들어오기가 너무 겁나는 거예요. 뭐라 그럴 것 같고 부동산 문을 못 열었어요. 문 앞에서 계속 서성 하다가 겨우 문 열고 들어가고 막 이랬던 적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영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눈빛만 봐도 알아요. 밖에서 문 열고 들어오는 것만 봐도 손님이다, 경매다, 뜨내기다 다 알아요. 그러니까 괜히 이제 그냥 뭐 연기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컨셉이 약간 전 아무것도 몰라요. 컨셉도 괜찮아요. 중개사님한테는. 제가 이 동네 잘 모르는데요.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또 열심히 도와주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외관 이렇게 외관 보고 판단을 하고 법원 또 가셔야죠. 여기까지 갔는데 물건이 괜찮아.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법원으로 입찰을 하러 갑니다. 추석 때 한 열흘 쉬고 8월 달에 한 2주 쉬고 그랬다겠잖아요. 법원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대로 정상 영업을 시작을 해요. 코로나 때문에 법원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있잖아요. 한 자리씩 띄어서 앉게 하는 곳들도 있고요. 각 법원마다 다 틀린데 어떤 법원은 한 자리씩 띄어서 앉게 하고 어떤 법원은 입찰하는 사람 한 명만 들어가게 하고 어떤 법원은 오전에 한 번 입찰하고 오후에 한 번 입찰하고 오전반, 오후반 나눠서 하고 뭐 별의별 방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데 소용이 없어요. 법적 문만 닫으면 다 이러고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 이러고서 모니터가 있거든요. 밖에서 모니터를 보고서 물건을 이제 하죠. 법원에 물건이 별로 없고 부동산 시장에 물건이 별로 없고 또 그것 때문에도 법원에도 물건이 별로 없고 그런데 그 물건에 사람을 많이 몰려들고 경쟁이 치열하다. 지금 부동산 시장 불장이다 그래요. 불장.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경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잘 낙찰을 받는 게 법원 입찰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입찰가를 잘 써야 되겠죠. 입찰가. 이런 일이 정말 허다하게 생겨요. 낙찰이 됐죠. 앞에 낙찰가 보세요. 41억에 낙찰 받으셨어요. 41억. 얘를 입찰을 할 때 3억 6,200만 원이었으니까 거기에 10%를 걸고 하거든요. 그러면 3,600만 원을 보증금으로 겁니다. 최저가의 10%를 보증금으로 법원에 걸어요. 그리고 낙찰을 받았는데 당당하게 41억의 낙찰을 받았어요. 왜 그래요? 공을 하나 더 썼어. 이런 일이 계속 주기적으로 있어요. 기일 입찰표에 써 있거든요. 위에 한글로 써 있어요.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헷갈리지 말라고. 한글로. 그리고 그 밑에 숫자로 아라비아 숫자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공을 하나 더 썼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아까 3,620만 원을 법원에 보증금 맡겼잖아요. 법원에 몰수됩니다. 네, 보증금을 법원이 가져가요.
그래서 그 보증금을 갖고 있다가 다음번에 나중에 이제 민땡땡님이 제대로 낙찰 받았죠. 민땡땡님은 완전 득템이에요. 저 앞에서 낙찰을 못 받았으니까 민땡땡님이 받은 거잖아요. 민땡땡님이 낙찰을 받고 4억 3천에 낙찰 받고 잔금 납부를 하죠. 그러면 그 잔금에다가 아까 몰수한 3,600만 원 모아서 배당할 때 같이 배당합니다. 법원에 꿀꺽 가지진 않아요. 채권자들한테 같이 배당을 합니다. 입찰을 잘해야 되겠죠. 네. 공을 하나 더 쓰는 것도 문제지만 시세 파악을 잘못해서 잘못된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 수도 있고요.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뭐 인수해야 되는 그런 보증금이 있는데 낙찰을 받기도 하고요. 이런 거 다 이제 잔금 납부 못 합니다. 차라리 보증금을 날리고 말죠. 네. 그래서 첫 번째, 경매할 때 첫 번째 위험, 내 입찰 보증금 날리는 거. 잘 판단하시고 하셔야 돼요. 이런 어이없는 실수 하면 얼마나 슬플까요? 자, 제가 이걸 이분이 아니라 이런 경험, 이런 광경을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낙찰가를 부를 때 사람들이 법정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와 막 이래요. 정말 얼굴이 쌩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 아까처럼 이분도 본인이 영을 하나 더 썼으리라고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경매를 이제 도전하시는 분들은 내가 내 눈을 못 믿으니까 입찰서를 쓰고 사진을 찍어서 친구나 남편한테 보내보세요. 내가 혹시 공 하나 더 썼나만 확인을 해달라고. 왜 이제 운전할 때도 말도 안 되게 사고가 나잖아요. 그럴 리가 없는데 평소 내 상황으로는. 그러니까 도깨비씨였다 그래서 이거 도깨비씨 씌었을지도 모르니까 입찰서 쓰고 찍어서 보내보고.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입찰서를 미리 전날 프린트를 해서 가져가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네, 프린트해서 가져가셔도 되거든요. 당장 그 자리에서 쓰면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뒷자리의 묘미인데요. 1등과 2등의 차이가 1원 차이예요. 3억 6,499만 9원까지 썼는데 뒷자리를 뭘로 쓰는지도 항상 이제 쓸 때 고민되거든요. 100 이하 뭘로 쓸까? 네, 나만의 이제 행운의 숫자를 갖고 계시면 돼요. 뭐 저는 제가 좋아하는 숫자를 쓰는데 어떤 분은 이제 뭐 아이 생일을 쓰기도 하고 어떤 분은 부인 생일을 쓰기도 하고. 부인 생일 쓰는 분한테 부인 엄청 사랑하시나 봐요. 독한 여자라 잘 된다고. 뭐 나만의 그런 숫자를 만들어 놓으시면 재밌죠. 그래서 제가 아는 몇몇 분은 그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낙찰 받았네 라고 알아요. 왜냐면 다 같이 여러 명이 공동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항상 본인 명의를 받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그 숫자를 보면 이거 누구 거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입찰 봉투, 기일 입찰표예요. 법원에서 받으실 수 있고요. 요 기일 입찰표는 법원 사이트에도 있고 스피드 옥션 사이트에도 있고 즐거운 경매 사이트에도 있어요. 다운받으셔서 미리 작성해 가시면 좋습니다. 여기 써 있어요. 위에 일시, 백, 천만, 십만. 자, 이제 잔금 납부를 하는데요. 5단계의 잔금 납부가 있지만 돈 계산은 항상 좀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물건을 낙찰 받으면 대출 얼마큼 받을 수 있을까 미리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딱 말하기가 어려워요. 무주택자는 다 됩니다. 무주택자는 낙찰가의 80%도 돼요. 저희 아이가 낙찰가의 80% 받았다고 했잖아요. 1주택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만 되고요. 2주택자 이후는 대출이 안 됩니다. 대출이. 그래서 전액 현금으로 하셔야 되고요. 또 최근에는 막 저는 법인으로 하고 있는데 법인도 대출이 안 돼요. 전액 현금으로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돈들이 필요해요. 입찰 보증금, 잔금, 법무 비용은 대출 받을 때 내는 법무사가 이제 하는 비용이고요. 명도비. 명도라는 게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거 명도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 이사비를 약간 드리는데 저는 잘 안 드려요. 왜냐면 저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받는 임차인의 배당 보증금은 내가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줍니다. 근데
주인일 경우에 뭐 약간의 명도비를 생각하기도 하고, 애초부터 명도비를 어느 정도 좀 예산을 넣고 하셔야 빵꾸가 안 나요. 체납관리비 아까 말씀드렸어요. 체납 공과금은 전기, 수도, 가스 잔금 납부한 이후 것만 낙찰자 몫이에요. 그 이전 거는 전 주인한테 따라갑니다. 자, 대출이 경락잔금 대출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엄청 잘 나왔는데, 지금은 현재 정부에서 하는 정부 대출 제한에 다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 나는 얼마가 대출이 되는지 다 일일이 따져보셔야 돼요.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신용은 당연히 좀 있으셔야 되고요. 신용 상태는 좋으셔야 되겠죠. 요새는 뭐 마이너스를 다들 갖고 계시니까 신용 상태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마이너스 대출을 유지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도 못 그만두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대출하는 공식이 이거예요. LTV, 주택담보대출에서 주택 가격을 놓고 한도를 보는 거고요. DTI, 내 소득에 대해서 비율을 보는 거고요. DSR, 다른 대출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역별 제한이 있습니다. 지역별 제한은 뭐 투기구역, 이런 규제 지역들이 있잖아요. 규제 지역에서는 대출이 좀 안 나온다. 이 내용들은 그냥 일단 써놓긴 했는데 이거만으로도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대출에 관련된 것들은 대출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따로 조금 상담을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무주택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명도가 무서우면 경매를 못하죠. 그래서 제가 돈을 법니다. 경매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명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명도라는 건 점유자에게 나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사 가셔야 됩니다. 근데 뭐 드라마나 유튜브에처럼 막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잘 설명드리죠. 선생님께서 살고 계시는 이 집을 저희가 낙찰을 받았고, 선생님께서는 잔금 납부 이후부터 불법 점유가 되십니다. 그렇게 되면 강제 집행을 당하실 수 있으니까 이사할 준비를 하시고요. 배당금은 얼마가 될 거고 언제 예정이고요. 잘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이분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화로 풀어가는데, 그게 안 되면 법적인 조치도 할 수 있어요. 법이 낙찰자 편이거든요. 근데 그게 법이 낙찰자 편이라는 건 완전히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인수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다 그랬어요. 그걸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명도는 시간과 돈의 싸움이에요. 돈을 좀 들이고 빨리 명도를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어떤 점으로는. 나는 명도 한 푼도 안 주고 6개월. 6개월 동안 명도를 안 한다는 건 저한테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네, 길어야 한 2달. 보통은 한 달 내에 명도를 끝내야 되죠. 만약에 2달이라면 잔금 납부를 했잖아요. 이미 한 달 낙찰받고 한 달 내에 잔금 납부를 했으니까 내 돈 다 냈는데 소유권 행사 못 한다는 거예요. 임차인도 못 내고 매도도 못 하고, 그러면 내 돈만 나가고 있는 상황. 명도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약간의 이사비를 주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수리를 해요. 제가 하는 인테리어는 모든 헝겊을 새 것으로 바꾼다 정도인데요. 최근에 이런 조명, 전 이 상들레가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조명이 임차인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세요. 조명하고 그리고 싱크대, 화장실 힘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힘 주면 그냥 전세가 얼마든 다들 막 너무 잘 들어오세요. 그래서 임차인 대단한 인테리어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는 다 기본으로 하고 몇 가지만 힘을 주시면 돼요. 그리고 임대를 놓거나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이사를 들어가요. 이게 6단계, 즐거운 경매 6단계예요. 맨 처음에 뭐부터 했어요? 어떤 물건 할 건지.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어떤 물건 하고 싶은지. 내 집 마련이라면 내가 사는 동네를 정해야 되겠죠. 나는 뭐 경기 이남까지 갈 수 있어. 그 물건이 많지만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동네를 못 벗어나잖아요. 애들 학교도 있고. 저같이 사고치지 않으면 그냥 거기 계속 사신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물건 할 건지를 먼저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권리 분석을 해요. 목표를 설정하면 물건을 찾죠. 그리고 그 물건의 권리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고 그리고 시세 조사를 먼저 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하고요. 아, 괜찮아. 그럼 법원으로 가서 입찰에 도전을 합니다. 입찰에 도전을 했는데 폐찰하면 다시 처음부터. 낙찰되면 5단계로 넘어가요. 잔금 납부하고 명도까지. 이렇게 되면 물건 하나 끝나고요. 보통 3개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저는 적정 수준이다 생각해요. 우리가 하는 물건은 되게 어려운 물건 아니라 일반 물건이잖아요. 최근에 6월 달에 낙찰받은 것도 그랬고 8월 달에 낙찰받은 것도 그랬고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안 늦었어요. 아까 늦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늦었어요. 저희 아이한테도 얘는 이제 고작 23살이잖아요. 넌 좋겠다. 23살에 이거를 시작을 해서 근데 사실 돌이켜보면 그게 나이가 숫자만 다른 거지 오늘을 사는 건 똑같잖아요. 똑같은 이 부동산 환경에서 사는 거니까 오히려 우리는 걔들보다 돈이 조금 더 있잖아요. 그래서 더 낫지 않나. 경험도 좀 더 많고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눈도 있고 그래서 하나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요거는 이제 상가 한번 잠깐 옛날 명동이에요. 명동 이랬던 적이 있죠. 자, 월세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원하신다면 임대료가 나오는 물건들을 찾으시되 지금은 이런 근린 상가들이 공실률이 너무 높고요. 아파트 상가가 오히려 괜찮습니다. 집 앞에 치킨집들이요. 엄청 장사가 잘 돼요. 아파트 상가가 오히려 낫다. 또 토지예요. 얘는 제가 낙찰받은 물건의 그 땅에 들어가는 입구였고요. 제가 낙찰받아서 지은 집이 이거예요. 너무 예쁘죠.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팔았어요. 내년에 다시 집을 지으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토지를 낙찰받은 게 몇 개 있는데 다 팔고 아직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뭐죠? 양평에 살짝 단을 높이면 강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기필코 집을 짓고야 말 테다 라고 지금 굳게 마음 먹은 상태예요. 잊어먹지 말아야지. 그래서 마지막에는 토지까지 꼭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자, 저희 카페 즐거운 경매 카페고요. 네이버에서 이현정의 즐거운 경매 하면 네이버 카페로 들어가고 유튜브를 거의 한 1년 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요번 주만 쉬었어요. 추석이라고 또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 둘째 아이들 인터뷰한 거 뭐 이런 것들도 올라와 있으니까 보실 수 있고요. 카페에서 경매 수업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0월 달 거 진행을 하고 다음 달 11월 달 거 모집 중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시면 되고요. 내용은 이 5단계 전체 이제 6단계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심도 있게 해요. 그리고 권리 분석을 제가 다 알려드렸지만 이게 구구단하고 똑같아요. 구구단을 외워도 계산을 못 하잖아요. 계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계속 물건으로 연습을 하세요. 책에도 계속 물건 사례를 많이 넣어드렸어요. 물건을 보면서 연습을 하셔야 물건을 해석하실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도 계속 제가 물건을 읽어드리는 거 있죠? 네, 그런 것도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2년 전에 저예요. 2년 전에. 네. 그때 이제 49살 생일에 나한테 생일 선물을 줘야겠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서 근육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디 프로필을 찍었고요. 앞모습은 부끄러워서 뒷모습으로 보여드려요. 이게 근육이 그렇더라고요. 만들기가 참 힘들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쉬지 않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살짝 나버리면 지금 없거든요. 네, 탁 나버리면 없어집니다. 지식 근육도 똑같아요. 공부라는 게 오늘 이제 처음 시작하셨잖아요. 이미 경매 시작하신 거예요. 네, 혹시 경매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하면 난 이미 공부 시작했어 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을 했지만 계속하지 않으면 결코 내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단시간에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저희 카페에서 매일 물건 검색 챌린지라는 걸 하거든요. 매일매일 물건 한 개씩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이
이렇게 생기듯이 지식 근육도 하나하나 내 몸에 장착이 될 겁니다. 오늘 이제 경매를 시작하셨으니까 오늘부터 경매 지식 근육, 부동산 지식 근육을 장착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